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고를 해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아주 반갑게 맞이할 정치인입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입니다. 1년 한 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1년 반쯤에 또 그 사이에 제가 한 10개월 동안 또 이 자리를 비웠고, 조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당을 이끌고 또 총선에 나가셔서 열심히 하셨는데, 결과는 참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화당이 원내 진입을 못했죠. 그리고 또 저 역시도 청주 흥덕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는 청주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만은, 네, 그렇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1년 반 전에 이 자리에 모실 때 또 이 워낙 그 한국 그 정치 전반에 대한 그 명쾌한 분석, 그리고 또 앞으로의 분석, 또 이 선택, 이런 것들에 대해 두루두루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해외에서도 그 방송을 보고 또 저한테도 연락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일단 이 근황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총선 때 흥덕에서 선전하셨죠. 그렇습니다. 45% 득표율이 있으니까 나름대로는 결국 이 원내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못 받았는데, 국민들이 다 옳지만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요즘 윤한 갈등, 이런 보수 정권, 보수 정당이라는 자칭 보수 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의 행태들을 보면은 국민들이 많이 아쉬워하겠다. 네. 우리 김동원 위원장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국회를 들어가서 올바른 소리도 하고 또 바른 길로 가는 길을 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구는 벌써 한동훈 대표 쪽에 붙어서 배신 프레임에 또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대구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실망도 크지만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하는 행태도 굉장히 이 문제가 있다 이래 보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우리 공화당은 2017년 그 탄핵 정국에서 창당을 대한애국당으로 했고 7년이 지나서 지난 9월 1일 날 창당 7주년 기념식과 동시에 7주년. 네. 이제 제4기 지도부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았죠. 네. 제가 또 당원들께서 좀 더 일을 하고 마무리를 좀 잘 해라 이런 입장에서 저를 선임해 주셨고, 또 새로운 지도부가 최고위원들이 선출됐고, 대표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손든 분이 계셨습니까? 아마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군요. 좀 네. 나오시고 이런 게 좋은데, 네. 우리가 이제 그 제4기 지도부가 나서면서 새로운 보수의 가치, 이게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양심적 자유파 보수 세력의 대통합, 네. 이것을 얘기했는데 그러한 양심적 자유파 보수 세력들의 대통합이 필요한 시점 아니냐. 지금 내려오고 있는 국민의힘의 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국민의힘이 지키고 있는가? 거기에는 많은 점수를 안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계속 얘기하겠지만은 왜 그러한 새로운 보수 정치인, 새로운 보수 정당, 새로운 보수 정권,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정치 개혁을 통해서 좌파보다는 조금은 도덕적이고 국민을 위한 희생이 있고 정의롭고 진실된 그러한 새로운 보수 정당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보수 전체가 통합이 될 때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든 누구든 간에 그 정권 연장에 있어서
재정권 창출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지만은 보수 분열이 된 상태에서는 거의 백전백패다. 이렇게 보서 지금의 뭐 윤한 갈등을 보는 국민들, 특히 자유파 보수 국민들은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도대체 이 국민의힘을 가지고 가능한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오만의 정치인데 협치하지 않는 또 아직까지도 정권이 2년 6개월, 이제 11월 10일 되면은 그렇습니다. 반이 반환점이다. 지나가잖아요. 네네. 반환점에 있는데도 아직 윤석열 정권이 가고자 하는 길이 뭔가,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가. 조금은 이재명이 민주당보다는 좀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이 민주당보다는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재명을 사법적인 법적인 잣대로 우리가 많은 질타를 하면서도 이재명이 민주당보다도 못하면 되겠느냐. 그것은 바로 공정, 상식, 정의, 자유라는 화두가 있는 거예요. 그런 화두에서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했는가.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런 입장들을 보면은 너무 아쉽죠. 예. 전반적으로 최근 상황을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예, 원정 박성혜님, 한석한님, 예쁜이님, 달리자 정치님, 김낙필님, 공시존님, 나간님, 박경현 소편어님, 예스캉님, 최상영님, 꽃분이님, 우백호님, 나간님, 샤이님, 이순신님, 김기희님, 그레이스방님, 신하이님. 예, 지금 제가 요 화면 하나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조원진 대표와의 대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새로운 처음 이 아시아투데이에 방문하신 분들은 상당히 좋은 방송이 있구나라는 그런 선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할 때 또 구독, 또 좋아요 하시는 거 있죠? 네, 이것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공화당의 대표님을 모셨으니까 현안의 분석을 하기에 앞서 우리 공화당 얘기를 조금 더 해보는 게 아마 도리일 것 같습니다. 단도직이 여쭙겠습니다. 조 대표님도 대구 말씀을 해주셨지만 원내 정당의 진입, 이게 실패한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뭐 첫 번째는 뭐 저희들이 국민을 설득 못했다라는 부분이 크고요. 오히려 대구의 물개 박수라는 제가 표현을 쓰잖아요. 뭐 황교안, 또 홍준표, 이준석, 또 윤석열, 한동훈까지 그러한 대구 시민들의 성향, 또 좌우로 갈라져 있는 지역적으로나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는 그러한 문제점. 제 지역뿐만 아니고 대구는 뭐 25개 대구 경북 지역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거의 뭐 60%를 다 얻고 그런 상태고 뭐 일주일 만에 후보를 바꾸거든. 또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런 경우고 네. 공천 취소. 대구 북구갑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경우잖아요. 그런데도 찍어주잖아요. 그렇죠. 몰표가 그런데 나오죠. 그 결과가 뭐냐. 저도 물론 거기에서 삼선 의원을 냈는 그렇습니다. 네. 사람이지만은 이번 22대 총선의 결과는 뭐냐. 또 용기 없고 희생 정신 없고 자기 기득권만 지키려는 세력들만 모아놨다. 저런 이 윤한 갈등이라는 그 여당과 또 집권 용산 정부가 최악의 지금 상황으로 가는데 대구 국회의원들 존재가 보이지 않아요. 뭐 김상원 의원은 어쨌든 정책의장으로 그렇죠. 한동훈 대표 옆에 있고 뭐 권영진 의원은 벌써 한동훈 대구 불러서 세미나 하고 있고 이러한 직무들을 보면은 탄핵 상황들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몇몇 사람들이 준동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뭐 돈 한 푼 받은 거고 뇌물뿐만이 아니고 탄핵될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세력들이 정권의 중심에 있어요. 네. 그럼 그 정권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탄핵에 대한
단죄를 한번 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한동훈도 네. 배신해도 뭐 다 배신한 사람 잘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 같이 끝까지 이 탄핵의 문제가 불법하다. 네. 이런 부분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거의 이제 감옥 가든지 저같이 이제 그 선택을 못 받든지 그래 하지만은 우리가 옳았잖아요.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들은 조원진과 우리 공화당이 옳았다. 그런데 새가 없다. 그 사람들 그래 얘기해요. 네. 야, 조원진 어리 있고 말이지. 조원진 얘기하는 게 다 옳은데 우리 공화당 하는 게 맞는데 새가 없지 않냐. 결국은 새가 있는 국민의힘이 뭐 극해봐야 108세인데 108세인데 그래 봐야 자기들이 뭐 하냐. 기득권 지키기에 바쁜 거예요. 기득권이 가진 자들이 지키는 기득권 그것을 깨야지. 정치인은 그것을 깨야 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은 운동권 기득권이 철옹같이 있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약간 바뀌면서 문을 열면서 새로운 이제 97세대의 운동권들이 네. 다시 모이고 또 하나는 그런 운동권 세대 교체와 동시에 이재명의 개딸에 의한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잖아요. 이게 기득권이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의 기득권. 네. 이쪽은 자기 희생 없이 탄핵 때 어쩌면은 회피하고 어쩌면은 탄핵에 찬성해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완전히 나라가 문재인 정부가 내무너질 뻔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든 자들이 그러한 자들이 자기들이 아무 단죄 없이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당 대표도 하고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아마 한동훈 대표도 그럴 거예요. 뭐 내가 윤석열 대통령 배신해도 뭐 괜찮더라. 배신을 했을 때 반드시 이 단죄가 있어요. 정의의 불의에 대해서 배신하고 싸우는 건 괜찮은데 이게 불법 불의에 의한 탄핵이 그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배신을 하는 것은 체제에 대한 배신이고 네. 자유파 국민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단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뭐 박근혜 대통령도 뭐 탄핵의 강을 건넌다. 네. 그런데 그거 잘못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는 결국은 이러한 불법 불의 업무 기획에 의한 탄핵이 네. 정당화되면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진실이 혹은 그 소위 국민들의 그 마음을 제대로 읽은 정치인들이 있는가? 그 사람들이 추측이 돼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아직도 야당이야. 있죠. 그렇습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정권 잡겠다는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반기문, 네. 안철수, 문재인, 황교안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였어. 김무성까지도.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야당한테 좌파 정권한테 헌납해 버렸잖아요. 요즘 한동훈의 그 한동훈 대표 행태나 한동훈 측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탄핵 정 2017년, 16년, 17년 탄핵 정국을 데자뷰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몇몇 사람들이 떠들지만 결국 자기 정치를 위해서 떠드는 거고 그 결과는 엄청난 국민에 대한 어떠한 배신이고 체제에 대한 배신이 올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볼 때 워낙 못하니까 뭐 김건희 여사 리스크, 불통의 정치, 오만의 정치, 협치, 노협치의 정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불안 요소들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것을 야당이 지금 탄핵을 들고 나오는 상황에 이 탄핵을 들고 나오는 상황에 당 대표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거기에 불을 지르는 또 신지호나 그 또 김종혁 최고위원 이런 김종혁 최고위원은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네, 중앙일보 저랑 언론인에서 아직도 같이 언론인 있죠. 시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이란 말이야.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에요. 신지호 의원, 신지호 저랑 같이 국회를 해봤어요. 그 사람이 그렇죠. 국회에서 한번 얼마나 인기가 없었는지, 왜 그 사람이 공천 못 받고 따돌림 당하고 했는지 그 부분을
한동훈 대표 알아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한동훈 그건 뭐, 대표 주변에 그런 사람 깔고 계속 용산하고 시비 걸고 유튜브 나와서 방송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국민들의 정서를 떨어뜨려 TK에서도 지금 민심이 일환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TK 시도민들도 야, 또 속았잖아요. 또 국민의힘 TK 국회의원들한테 또 속았잖아요. 너 나가서 그때 그 사람 다 뭐, 윤석열 정권 성공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불과 된 지 한 몇 개월도 되지 않는데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한 6개월 지났나요? 지금 상황은 지금 벌써 대구 경북 그럼요. 국회의원들은 침묵, 입을 닫아버려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의견이 없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고. 그렇죠. 그러고 네. 몇몇 사람들이 이제 한동훈 대표 쪽으로 서서 그 길이 한동훈 대표한테 뭐 가는 건 어때요? 그런데 그게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이 자기들의 사법 리스크에 맞물려 가지고 다음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을 탄핵으로 몰고 가고 이재명도 그랬잖아요. 끌어내리자. 조국 혁신당은 어젠가 뭐라 그랬어요? 그저께 탄핵 선언 대회를 했다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네. 이쪽에 국민의힘이 있던 그렇게 혜택을 받은 대구 경북 영남권 국회의원들 좀 뭐라 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 탄핵 때 딱 이랬어요.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 가면 막 구름대같이 모여가지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그림자 옆에라도 좀 가보려고 그렇게 그렇죠. 설치던 사람이 이게 유승민, 김무성에 의한 탄핵 정국으로 딱 가고 그러니까 전부 다 입을 닫고 도망가든지 그게 또 탄핵에 찬성하고 이런 상황이 왔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요. 딱 7년 전에 그 모습이 다 보여요. 아, 데자뷰가 딱 겹치는군요. 신지호는 누구와 똑같구나. 김종혁은 누구랑 똑같구나. 한동훈은 제2의 김무성이구나. 이런 게 다 보여요. 그 주변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러면서 그런 게. 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현수막을 전격적으로 지도부에서 봤습니다. 네. 최고위원들이 건의를 해서 제가 그걸 수용했는데 윤 탄핵 반대 2조 적각 구속 이 현수막을 전국에 다 걸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때는 그 당시에 우리가 놓쳤던 게 뭐냐 그러면은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2017년 3월 1일 날 한 3,400만이 모였는데 그때 주도하는 정당이 없었다. 정치 세력이. 허지부지 돼 버렸어요. 아, 제가 볼 때는 야, 이게 또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도 초청 못 받고 국민의힘에 의해서 저는 이번에 떨어졌지만 아, 정당 대표도 초청을 안 했나요? 제가 초청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군요. 문재인 정권하고 가장 강력하게 싸운 게 우리 공화당인데 그렇군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안 싸울 때 우리 공화당에서 저는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고 네. 그 문재인 정권의 박원순이 고발했던 건 문재인 쪽에서 여러 가지 좌파들이 고발했던 건이 막 나오잖아요. 네. 지금도 검찰이나요. 그 재판부는 문재인 정권 때하고 거의 바뀌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정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그게 바뀌었느냐? 안 바뀌는 거야. 근데 답답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는 뭐 그전부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이나 활동 자제 또 공식적인 활동만 하셔라.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제가 방송 나와서도 얘기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똑같다. 그 얘기는 주변에 네, 주변에 두 번째, 길을 열지 네, 않는다. 그런 그렇습니다. 입장에서 그 봤을 얘기는 때 그 잠시 저 커피 한 잔 이렇게 들이키시고 예. 네. 말씀 중에 저는 오랜만에 또 우리 조원진 대표님 초대를 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또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1년 반 전에 또 그런 그 얘기를 쭉 풀어주시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어서 그 당시의 상황 변화 이런 것들을 아마 하고 싶은 말씀이 정말 너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말을 끊지를 않겠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리고 쭉 그간의 어떤 심정 앞으로의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네, 오늘 말씀 중에 샤인머스켓님이 또
소중한 정성을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조원진 대표의 아주 이 진심 어린 또 응원을 해주신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할 때 아까 현수막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차별금지법 반대. 네, 그것이 시내 광화문에도 이렇게 걸려 있어서 아무튼 적세. 이게 많은 분들이 차별금지법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그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동성혼 반대의 그 현수막이 아주 잘 걸려 있던 거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우리 공화당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했는데도 결국은 이제 전반적인 전국과의 연결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공화당 그 내부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제가 다시 총선 이후에 당대표로 추인을 받으셨는데 경쟁자가 있었나라고 여쭤본 것은 본인이 불편하게 생각을 하실지는 몰라도 우리 공화당이 정체가 돼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이번에 조원진 대표는 그만큼 할 만큼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역동적인 이 어느 분이 이번에는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들 법도 한데 그런 분이 없었다 하는 얘기는 제 외부에서 볼 때 젊고 참신한 인재 영입이 굉장히 요원하다 하는 얘기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조금 몇 가지 아까 차별금지법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이 차별금지법은 제가 국회의원 할 때부터도 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법안이에요. 저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 뭐냐 그러면은 이 동성애나 동성혼을 조장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억압법이다. 또 이번에 200만 명이 10월 27일 날 기독교 연합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네. 이 동성 커플에 대한 부양 가족 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판결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나 보면 우선은 법적으로 이러한 법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안 되니까 대법원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것은 입법의 상황이고요. 입법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 정서, 그렇죠.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른 국민이 많은데 그것을 입법의 사항을 소위 그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했다는 것은 무효화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래 보고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그것을 동성혼이나 동성애를 조장한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현수막을 붙였고요. 두 번째, 이제 어제 현수막, 오늘 뭐 전국적으로 현수막을 붙이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탄핵의 징후들이 보인다. 한동훈 측근들의 행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때의 그러한 징후가 대잡이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정치권에서 나서서 보수 정치권에서 국회의원이든 국회의원이 아니든 네. 세력들이 거기에 강력한 저항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뭐 우리 공화당이 그때 창당하기 전이었으니까 결국은 결집된 국민들을 몇백만을 모으고도 정치 세력화를 하지 못하고 저항에 대한 탄핵에 대한 그러한 반대 투쟁에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됐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현수막을 했고요. 지난 그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 서거 45주기 전에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민족중흥회에서 하는 그 추모하고 별도로 합니다. 별도로 하는 계기가 이현주 지금 민주당 의원이 이현주. 추모사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강력하게 같이 못한다. 이렇게 선언을 이번에 하고, 이현주가 그 전에 추모사를 했나요? 그 전에 추모사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에서 1박 2일 추모제를 하고 이번에도 저희들은 수많은 우리 공화당 당원이나 자유파 국민들이 모여서 아마 그 참석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지금 현충원에서 시간을 달리했군요. 시간을 뭐 우리는 2시 추모를 했고요. 올해는 제가 청주에 그 행사에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작년에 11.6 때는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추모 집회를 3시에 가졌어요. 네. 결국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감옥에 있는 5년, 그리고 또 2년,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있는 5년 동안에 어떠한 정치인 국회의원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 때 대부분의 사람 다 갔어요. 여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여당의 국회의원들 웬만한 사람 다 갔습니다. 국민의힘.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 예를 들어서 뭐 탄신일, 뭐 이럴 때 안 왔어요. 정치가 너무 비열하다. 좀 비겁하다. 네. 왜냐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잖아. 이승만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에서. 네. 그러면 의무적으로 그 사진을 왜 걸죠? 그분을 추모하는 돌아가신 날을 추모하고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는 자리에는 그 사진을 걷는 정당은 오는 게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김대중 대통령 때는 한테는 다 가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죠.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안 온다?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계실 때 국회의원에서 유일하게 저 혼자 갔어요. 거의 5년 동안을 저 혼자 간 겁니다. 네. 8월 15일 유경수 여사 서거일이나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에 그 기록 영상이 있잖아요. 아무도 안 오던 비겁한 국민의힘 보수 네. 정당이 네. 이제 뭐 한동훈 대표도 가고 추경호 원내대표야 박근혜 대통령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그걸 달성이죠. 이어받은 달성. 거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좀 용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겠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반공, 자유통일,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이념을 갖고 있는 정당이 좀 당당해야 되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다 가고. 그 예로 말이죠. 2017년 10월 11월 14일 네.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이에요. 탄신 100주년. 우표를 만들라니까 문재인 정권이 못 만들게. 기념 우표. 기념 네. 100주년 이 시대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이 우표를 못 만들게 하는데 누구도 우표 만들 생각을 안 해요. 아하. 박정희 대통령을 기리는 민족중흥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 우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표 기념, 100주년 기념을 국회 안에서 했어요. 왜? 바깥에서 할 수 있는데도 국회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 안에서 하고, 100주년 기념, 이 우표 발행을 해서 네. 그 우표들을 지금 갖고 계신데, 우리가 좀 이제 보수라는 정당, 네. 보수 정치인들이 좀 똑바로 새겨야 될 것은 네. 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걸어 놓느냐. 그러면은 그분들의 이념이나 사상을 받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묘소에 다 가면서 안 가면 김대중 대통령을 걸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표리부동한 이중적인 행태, 선거 때만 되면은 보수 정치인이 되고 선거 끝나면은 보수를 버려버리는 그러한 정치 행태는 바꿔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공화당에 대한 정체성이 아니고 이제 조금 이제 그 많은 인재들을 영입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은 지금의 정치 환경으로 선뜻 우리 공화당에 들어오려는 인사들이 별로 없어요. 양당 체제가 지나치게 고착화돼 있다. 이런 다른 데도 말씀이시죠? 정의당도 네. 지금 보세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기는 뭐 무너지다시피 거의 했잖아요. 해체,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 우리 공화당은 43만 명의 당원에 5만 3천의 책임 당원이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책임 당원이 5만 3천이에요. 돈을 내는 당원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공화당의 제4기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이 좀 더 광범위한 보수 대통합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현직 의원, 네. 국민의힘이죠. 전직 의원, 또 보수라면 이런 사람들이 보수의 인사들이라 하는 사람들을 거의 매일 만나요, 제가. 매일 만나서 양심적 보수 세력이 다시 통합을 하고 뭉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윤석열 정권도 위험하지만 다음 정권은 정권 재창출이 힘들다. 뭐 그래서 제가 양심적 자유우파 보수 세력의 대통합의 그 기준이 양심이라는 게 뭐냐? 그게 정의롭고 진실되고 깨끗하고 이게 깨끗하다는 굉장히 중요해. 깨끗하고 그렇죠. 네. 용기 있는 희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다음에 기독권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기독권의 어쩌면 탄압, 어쩌면은 기독권의 억압에 참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 기득권. 예, 기독권이 아니고 기득권, 네, 기득권. 네, 기득권에 예. 탄압받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네.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 깜짝 놀라는 게 그분 비대위 108이랬어요. 비대위원장을. 108이라고 대한민국 정치나 서민이나 모든 걸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큰일 났다. 아. 제가 그랬어요. 그때 벌써 그때 제가 경고했어요. 당신 모른다. 더 겸손하게 주변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많이 들어. 지금요. 한동훈 대표가 자꾸 저렇게 헷갈리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부추시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정치를 제대로 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하나는 역량 부족이야. 이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이 많은 욕을 하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어려운 과제, 검사 다른 거예요. 정치는 다양성과 공정성과 상식성과 국민의 눈높이와 또 하나 민심의 이 흐름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한테 그래서 주변 측근을 좀 정리 좀 해라. 그러고 한동훈 대표한테 비판을 하지만은 한동훈 대표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치적인 이 상식적인 마인드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공화당이 지금 가고자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지방선거 있잖아요. 네. 후내년에. 네. 그 다음에 대선이 있고 총선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따라 지방선거 전에 저는 소위 국민의힘의 양심적 세력들 또 바깥에 정의롭게 이 문재인 정권 탄핵 정부가 싸웠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만은 보수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뭉칠 계기가 될 거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상황들이 결국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보지만은 그런 상황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전직 국회의원들, 현직 국회의원들, 또 보수의 중심에 있는 인사들 네. 계속 만나고 우리 김동원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범주에서는 네. 어차피 같은 방향의 생각을 그렇습니다. 저는 보수가 한 번은 이 보수 정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못 막았던 보수 정당. 저는 거기서 저 혼자 탈당해가 나온 거, 이 탄핵은 불이다. 이렇게 예.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보수 정당의 지금의 행태는 한계가 왔다. 저는 그래 보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누가 대표를 하든, 누가 최고위원을 하든, 누가 국회의원을 해도 그 집단에 들어가는 순간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세력화가 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기득권, 보수의 기득권, 용기 없고 자기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들이다. 그래서 한물 리셋, 네. 보수를 완전히 한번 바꿔보자. 그 보수의 중심 가치는 이 소위 말하는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있지만은 보수는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네. 그래서 과정이 투명하면서 또 하나는 좋은 결과를 내고 그것은 이 소위 헌법적 가치가 보수의 가치하고 거의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 자유통일이라는 이런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깨끗한 그러면서도 용기가 있는 네. 그러한 세력들이 국민의힘이 1이라 그러면은 바깥에 9가 있어요. 이 세력들이 네. 투표에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고 한동훈이 싫어. 너 벌써 그래? 해가 이번에 보수 유튜브에 그 100만 이상 유튜브 5개가 반 한동훈 전선했었어요. 총선 때. 어떻게 이깁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투표율을 높이는 수밖에. 왜? 민주당 좌파들은요. 직접적인 투표 세력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기려면은 투표율을 높여가지고 보수 지지층들을 투표장으로 그렇죠. 모시고 와야 되는데, 네. 야, 분열 현상을 보이고, 또 하나는,
이 100만 이상의 유튜브 5개가 반한동훈 전선에 쏘고 스피커잖아요, 스피커. 그렇습니다. 그거를 조율을 못했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홍덕 같은 경우도 뭐 3%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네. 뭐냐? 그러한 투표를 하고 손에 손잡고 투표하러 갑시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투표하러 갑시다. 그런 마음이 될 때 선거를 이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는 선거, 이번에 총선 백서만 나왔다 하는데, 지는 선거를 한 거잖아요. 바깥의 세력들은 그렇게 막 힘들어 하면서, 야, 이거 이렇게 되겠느냐 하는데, 자기들끼리 딱 공천 나눠먹고, 요즘 뭐 명태균이 나가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웃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고 공천 누가 했어? 한동훈이 했잖아요. 한동훈이.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이었죠. 한동훈이 공천을 다 해가 실패했잖아요. 단지를 안 해. 보수는요. 실패하면 그냥 물개박수 치고 그래 너밖에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지방선거 지면은 대통령 선거는 거의 자동으로 진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네. 네. 지금은 지방선거 세력이 보수나 좌파나 우파가 비슷해요. 좌우가. 지방 세력이. 네. 왜냐면 뭐 부산, 경남, 대구, 충남북 뭐 이렇게 대전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은 서울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근데 이 지방 세력이 다음 지방선거 졌다. 그럼 대통령 선거가 2년 반 남은 게 아니고 대통령 선거가 1년 반 남은 거예요. 지방선거에서 지금 못 이깁니다. 왜? 풀뿌리의 수도권의 단체장, 수도권의 시구의원들은 다 민주당 쪽으로 가 있다고. 네. 그래서 지방선거 전에 보수가 똘똘 뭉쳐서 아무나 뭉치면 안 됩니다. 또 배신하는 세력들 뭉쳐봐야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양심적이라는 걸 썼고 우리 공화당이 주도적으로 그 세력들을 통합하고 만나고 세력화시켜서 네. 전 국민이 안 되면요. 국민의힘이 안 돼. 국민의힘 버려야 됩니다. 전 국민의힘이 답이 아니다 싶으면은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버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양심적인 자유파 보수 세력들의 면면들이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보다 훨씬 낫다고. 그러면은 그러한 면면들이 모이게 하는 주동적인 역할을 우리 공화당이나 지금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이 하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고 동의를 하고 있고 또 기독교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계가 200만이 길거리에 쏟아졌다. 이거는 뭐 물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동성애 동성을 조장한 차별 반대 의미도 있지만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경고도 있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은 기독교인들이 200만이 길거리로 나옵니까? 그 영상 보셨죠? 네, 광안에부터 그럼요. 서울역까지 그다음 또 여의도에서 이러한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예, 자발적인 어마어마한 아주 인파의 물결이었죠. 이 대규모 네. 연합 예배는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경고이면서도 한편으로 봐서는 윤석열 정권 보고 경고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잘 좀 해라 이런 얘기죠. 이재명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원진 대표 역시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네요.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참 그 대구 분들께 여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대구에 시청한 분들이 적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참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조 대표 전략적인 선택을 잘하는 게 사실은 호남 분들이 이 전략적인 선택 투표할 때 특히 우리에게 득이 되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뭐 인간성이 어떻게 됐든 간에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만은 대구도 그런 면에서는 좀 그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예, 뭐 옆에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조원진 대표가 그 국회에 입성을 해서 이제 사선 의원이 되는 거죠. 사선이 되면은 아마 국회의원들 7, 8명의 몫을 아마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저도 판단이 드는데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이번에도 참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다음 총선이라든가 다음 선거 때는 그런, 이 총체적인 그런 전략적인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생각을 하는 그런 그 선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꾸 오른쪽을 보는 것은 네. 오른쪽에 지금
유튜브 유튜브 글들이 계속 댓글들이 올라오니까 자꾸 그거 보고 그렇죠. 요거 요놨으면 요래 오는데 네, 아주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조원재 대표가 우리 아시아투데이에 1년 반 만에 또 출연을 하시고 저는 물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청주 흥덕에 출마한 출마 후보자로서 물론 저는 뭐 단수 공천을 받은 게 아니라 참 공천 그 과정이 지난했습니다. 아주 1차 이 경선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거기에는 6명이 나왔거든요. 잠깐 하면은 1차 경선에서 2명이 떨어지고 4명이서 또 2차 경선을 해서 2명이 떨어지고 저와 성모 후보가 이제 결선 투표까지 한 거의 한 달 동안에 아주 피를 말리는 경선을 해서 제가 공천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이 공천을 뭐 누구한테 받았다 하는 얘기는 저한테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저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저 김동원과 조원진 대표의 가는 방향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그 정치 세계는 비슷하고 때로는 결이 같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한 6개월 지났잖아요, 총선이. 네. 그럼 22대 총선이 6개월 지나서 만약에 김동원 위원장이 지금 당선이 되고 대구에서 제가 되고 뭐 도태우나 또 무소속 여러 사람들이 좀 돼서 있었으면은 국민의힘이 저렇게 오만하게 분열할까요? 네.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요. 네. 이재명의 민주당 이미 개딸 팬덤 정치를 했고 이재명의 제가 그랬잖아요.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 스스로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호칭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어쨌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는데 호남에 있는 유권자들이 네. 너무 오만하면 안 돼.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 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견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일당으로 보수를 일당으로 만들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지금 윤한 갈등할 때가 아니고 바깥에 예를 들어서 한 20명 정도가 바깥에 있다. 윤한 갈등이 가능합니까? 왜? 다음에 국민들이 너희들이 잘못하면은 우리 공화당 찍겠다. 그것이 전략적이잖아요. 당신들이 잘못하면 다음 대안으로 우리 공화당과 양심적 보수 세력들을 찍겠다. 네. 이런 투표 행위가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공천만 받으면 일주일 안 가는 공천돼도 당선되고 그러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 후보도 공천 주면 당선되고 거의 김영선이라는 문제가 그래서 불고 터져버린 거예요. 보궐선거 때. 그래서 그렇죠. 네. 지금 생각하면은 명철균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보수 지도자들의 이 민낯을 다 보는 거예요. 안철수, 홍준표, 네. 이준석 등등등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 보면서 야 이게 한계인데 제발 영남권에 있는 특히 대구 경북에 있는 유권자분들이 저를 찍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전략적 투표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보수 정당의 지금과 같은 윤한 갈등, 오만의 정치,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 보수 자유파 국민을 슬프게 하는 정치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찍어놓고 난 다음에 6개월 지나서 배신의 얘기가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지금 일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아니라 그러죠. 제가 그 탄핵 정국을 본 사람은 한동훈이나 신지호나 김종혁이나 또 뭐 여러 지금 한동훈 쪽에 생각이 짧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탄핵 일조하고 있는 거야. 결과가 그래 나면요. 이제는 야당한테 저기 좌파들한테 정권 넘기면 이제 정권 가져오기 힘들어요.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건 아니다. 이 부분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고쳐야 될 점. 뭐 저는 사실 특별감찰관제를 받아라 쳐라. 그 다음에 제2부속실도 빨리 해라.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공식적인 활동 외에는 자제해라. 그리고 청와대 내에서 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대통령이 아실 거예요. 네. 오해받는 부분도 있어요.
너무 가깝게 지내니까 대통령 부부와 너무 가깝게 지내는 행정관들에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잘못을 있어서 인사 조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우월성에 있게 우월의 위치에 있던다 하는 것은 안 맞다 이거지. 네. 그러면 언로가 용산 내에서의 언로가 잘 왜곡이 되지 않는다. 되는 왜곡이 거죠? 될 수도 네. 있고 말을 안 해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10명 정도가 그렇게 하면 나머지 몇백 명은 말을 안 해요.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산에 안타깝지만 그 사람들이 잘못했으면은 가져와라 이래야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대로 특별감찰관제 받고 특별감찰관제를 이 한동훈의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인 역량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제가 말은 어린가 정치적으로 어린가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제를 대통령한테 얘기하기 전에 바깥에 떠들기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네. 추경호 원내대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바로 옆에 앉아 있잖아요. 1시간 했던 2시간 추경호 원내대표가 꽉 막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특별감찰관제를 왜 받아야 되는가? 지금 특별감찰관제는 그 전의 거를 뒤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을 하는 차원이니까 이 부분은 최소한 받읍시다. 그럼 추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이 부분을 설득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수위를 낮춰서 그러면 윤 대통령하고 가겠다. 그러면은 특별관찰감제 그다음에 저는 풀려요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의 관계에서 저는 풀 수 있는 문제를 한동훈 대표가 용산을 보고 자꾸 쏘니까 이게 더 꼬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감찰관제나 제2부속실은 받으셔라.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그 외부 활동은 공식적인 외교적인 활동으로 좀 사과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사과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특별감찰제나 이게 제2부속실을 가지고 활동 자제를 하겠다는 선언 네. 뭐 그렇게 선언을 하면은 그게 사과에 다 포함되어 있다. 아, 사과라는 포함되어 있다. 것도 말 잘못 한마디 하면요. 또 지금같이 그렇죠. 또 비밀가 되죠. 어떤 좌파들은 뭐 어떤 말을 해도 왜곡시켜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가면서 용산에 소위 이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제가 없어요. 저는 제가 없다고 봐요. 왜? 뭐 충성심이 더 있고 좀 더 편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체적인 용산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그냥 자르는 게 아니고 내보내서 다른 데 가면 되잖아요. 예. 다른 데 보내면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그게 열흘 남아있단 말이에요. 11월 10일이 이제 2년 6개월이 지나고 2년 반환점. 6개월의 시장 반환점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때는 저는 한동훈 대표 주변이 왜 그렇게 조급하지? 라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한동훈 대표가 임기가 내년 내년이죠. 내년 9월 초까지잖아요. 네. 그러고도 1년하고도 한창이 더 남아 1년 6개월이 더 남아 있다고. 대선은. 그러면 그 기간이 많아요. 지금은 당내에서 뭐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하고를 어떻게 싸울 거냐. 그다음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되는 건 파트너가 이재명 대표예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하고 어떠한 식으로든지 부딪히든 만나든 이 민심의 개혁의 고리를 열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원내대표의 특별감찰관제 의총을 뭐 내가 권한이 있니, 네가 권한이 있니 이런 얘기하면 국민들이 뭐라 하겠어. 너것들 돌았다 이런다고. 국민들 지금 전부 다 그래요. 저것들이 돌았구나. 자유우파 국민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국민들의 지금 삶이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내가 뭐 한동훈 대표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요.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민심의 바다로 푹 들어가 봐라. 당신은 지금 정치할 때가 아니야. 정치는 당신 임기 끝나고 해도 돼. 당신 당대표 임기 끝나고 정치해도 1년 6개월을 할 수가 있어요. 주변에서는 이번에 말이지 윤 대통령 각을 세워가지고 뭔가 당신의 이미지를 그렇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한 대표가 이런 스탠스로 가면 한 대표는 그냥 죽어버려요. 사라져버린다고. 방향 전환해라. 그래서 내가
용산의 인적 쇄신도 필요하지만 한동훈 주변의 인적 쇄신, 특히 신지호, 김종혁의 입을 닫아라. 이걸 싸우겠다는 것밖에 되더냐. 그래서 한동훈 대표 좀 길게 봐라. 네. 길게 보면은 한동훈 대표한테 기회가 온다. 이런 생각이고요. 뭐 제가 정치적인 민낯을 정치인들의 대선 후보들 정치인들의 민낯을 보는 것은 아니 좀 비겁하잖아요. 명태균이 필요할 때는 전부 명태균 찾았다고. 그렇죠. 오세훈 시장도 오세훈 시장도 제일 첫건이라는 사람이 워낙 명태균이 험담을 하니까 그것을 갈랐었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 오빠도 명태균을 워낙 그걸 하니까 그것을 또 갈라서 버린 거고 또 홍준표 시장도 있잖아. 홍준표 시장 제일 첫건이 워낙 명태균이 그거 하니까 갈랐어서 명태균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버리더라도 곱게 접어버려야지. 발로 저렇게 인간적으로 버려버리면은 본인 장인 장모가 집에 와서 울고 불고 딸내미가 무당이냐 감옥 갔냐고 맨날 울고 불고 극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소위 우리 조 대표님은 명태균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본 적이 저는 있습니까? 알죠. 잘 알죠. 잘 아시는군요. 2019년에 우리는 뭐 합법적으로 뭐 했는데 뭐 선관위에 다 등록하고 했는데 문제는 뭐 여론조사 공표할 수 있는 시점에 명태균이가 직접 찾아와서 거기는 우리가 보궐선거니까 내용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지역을. 그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받은 정도고 또 하나는 그래서 민낯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 까보니까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의 정치력이 너무 없고 당당하지 못하고 수준의 문제가 있더라. 그 다음에 지난 탄핵 정국에서 올바른 소리 못하고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이더라. 네. 그것이 결코 다음 대통령으로서 후보로서 제대로 갈까? 네. 뭐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찾으면은 또 고민이 생기겠지만은 뭐 한동훈 대표한테도 용산의 인적 쇄신을 요구한과 동시에 한동훈 대표 당신 주변에 인적 쇄신도 해라. 네. 그래야지 당신이 살아남지. 정치력이 없는 언론의 그런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 네. 또 정치 국회의원 하면서 왜 저렇게 동료 국회의원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있었는가 그런 사람들 척걸에 둬서 되겠습니까? 예, 이제 세간의 관심사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 얘기를 몇 번 하셨는데,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의 어떤 미래, 이 불투명한 미래, 또 정권에 맡기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우리 한간의 걱정,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권, 보수 우파의 정권 재창출, 이것을 아마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을 텐데, 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결국은 어떤 후보를 통해서 정권 재창출을 이루는 게 더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거는 세간의 관심사를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뭐 특검법이 통과된다든지 뭐 국민의힘으로부터 도저히 한동훈하고 같이 못 가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반 정도가 한동훈 쪽으로 돌아선다. 이럴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할 건가? 지지율은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는 많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같이 여야 연합정부 만들자 선언해버렸잖아요. 연정. 네네. 그거 박근혜 대통령이 안 받았죠. 네. 사실은 그죠. 안 받았는데 뭐 지금 아마 대통령의 카드는 개헌 카드. 뭐 이혼집정부제 개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민주당, 특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고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은 대통령 후보로 못 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네, 대법원 판결 시점. 네. 그런데 이걸 질질질 끌어서 한 건이라도 지금 여러 가지 건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백현동 대장동 4개 재판에 7개 사건이죠. 7개 사건이 네. 그 사건의 한 건이라도 실형을 받고 지금 구형이 2년 뭐 이런 이상 구형된 게 2건이 있다고. 위정 네. 선거법하고 위정 조사. 선거법. 예.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 후보로 못 나가는 상황이 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이탈되는 상황이 올 경우에 탈당을 요구를 한다. 뭐 그런 상황이 오고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지가 뭔가 라는 부분을 저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됐을 때 이제 정치 기득권의 여야 야합의 형태가 나오고 네. 이원집정부제를 통해서 그러한 상황들이 전개가 된다면은 물론 뭐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 그러면 후보까지만 된다 그러면 이재명 절대 안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럼. 대통령 후보까지만 돼도 이재명은 이런 야합의 제안을 안 받을 텐데 그렇죠. 네. 후보가 무너졌다. 그러면 민주당도 대안이 없어. 아. 민주당도. 그러면은 야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기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양심적 보수 자유파 보수 세력의 대통합이라는 것은 그 길로 가지 않게 막는 거예요. 저는 이혼집정부제 여야 합의에 의한 이혼집정부제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래 갔을 때 네. 불행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 상황이 되면은 자민당이 뭐 15년 만에 붕괴됐다, 가반 못했다 하지만은 자민당 정권이 지금 50년을 지고 있잖아요. 결국은 피해는 누가 가느냐? 국민들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쪽이 더 강해져야 돼요. 그게 만약에 그런 탈당을 요구받고 혹은 탈당을 하는 사태, 그러면 선택지가 민주당하고 개헌을 통한 이혼집정부제 아까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될 경우는 절대 안 받습니다. 안 될 경우는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는데 그때 자유파 보수 세력들이 힘이 세면은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걸 막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쪽은 한동훈의 국민의힘은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결국은 분열 세력으로 또 탄핵 배신 세력으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민주당과 이쪽 전체적인 자유파, 양심적 자유파 보수 세력들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싸움이 될 겁니다. 네. 그 고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 저렇게 몰리면은, 또 지금 제가 얘기한 5가지 정도를 실천을 못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지? 그냥 끝까지 저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정부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11월 10일까지 아직 열흘 남아 있습니다. 네. 충분히 제가 했던 제안한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총리 교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총리를 내세우세요. 그 다음에 용산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국정 수행에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이 돌파를 할 수 있는 분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지금은요 총리도 뭐 같은 생각을 가지고 보수 정권으로 가지만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아하. 지금 그런 사람의 대외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었구나. 네. 라는 인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바뀌었구나라는 인식을. 네. 지금 소위 말하는 탄핵 주동 세력, 김무성 세력들, 마포 포럼 세력들이 공공기관, 공기업 다 거의 저는 다 알잖아요. 대부분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윤석열 정부입니까? 탄핵 배신 세력들의 연잔 정부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안종범 의원 제가 만났더니, 한동훈, 그 당시에, 그 검사, 네. 탄핵 정국에 삼성 문제 했던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당신들이 도대체 뭘 했냐는 거야. 문재인 정권이 나라 망구고 헌법을 바꾸고 북한한테 저렇게 굴종 외교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는 원전 산업을 무너뜨리고 뭐 이런 거 할 때 지금 앞에 나가 있었던 사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네. 그러면은 국민들이 용서해 줬다고. 국민들이 한번 용서해 줬으면은 내가 잘나서 대통령이 되고 내가 잘나서 당대표가 된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국회의원이 된 게 아니고 다 입 닫고 있고 한편에는 그쪽에 동조하고 그쪽에 섰던 사람들인데 검찰총장이고 이렇지만은 국민들이 용서해 준 거예요. 왜? 문재인 좌파 정권 해보니까 이거는 하루가 체제가 무너질까봐 겁이 난다. 이래가 용서를 해줬다고. 본인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국민들이 찍어줬는 국민들이 왜 우리를 용서해주고
정권을 갖게 했는가? 거기에부터 참여를 해야 된다. 왜 그렇게 돼? 거기서부터 반성을 하고 지금부터는 올바른 길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은 양쪽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양쪽이 고민만 하고 양쪽에 부추기는 세력들만 좀 정리를 하면은 저는 그 윤한 갈등은 쉽게 풀릴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다. 이거 풀기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2년 6개월 남아 있어요. 뭐 네. 선거 때까지만 하면 2년 4개월 이래 남아 있는데 그러면은 2년 4개월, 2년 한 뭐 조금 더 남았는데 네.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정치를 조금 해본 사람들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전략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야, 이게 우리 정치가 이참에 보수 정치, 보수 정당, 보수 정치인을 한번 완전히 리셋하는, 바꾸는 그러한 계기가 되면은 오히려 정권도 창출하고 재창출하고 보수 정권의 네. 장기 집권도 할 수 있다. 이래 보는 사람이거든요. 민주당도 안에 들어가 보면요. 다 무너졌다고 저기. 이재명이라는 사람 있고 뭐 그다음에 뭐 그게 1%도 안 졌단 말이야. 근데 이재명을 이겼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의 살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야. 이재명을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이겼던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이재명의 살 길을 다 열어주고 있잖아요. 자뻑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반성해야 된다. 네. 당신들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가. 네. 라는 것을 좀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도중에 또 박경여 우리 스패너님, 다이앤 K님, 또 김에스더님도 소중한 정성을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박경여 스패너님은 무리 안 하셔도 됩니다. 스패너 역할 자체도 엄청나게 지금 도와주고 계신데 이 소중한 정성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절대 무리해 주시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박경여 아시아 최고의 명 스패너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아까 샤인 모스케님, 다이안 K님, 김혜수님 소중한 정성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조원진 대표의 응원 또 힘차게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딱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11월 10일 이 반환점 얘기를 해 주셨는데 바로 그 닷새 뒤에 11월 15일 날 이재명의 1심 판결이 나옵니다. 또 거기로부터 열흘 뒤에 25일 날 또 1심 판결, 15일 날은 선거법 위반, 또 25일 날은 위증교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조원진 대표님 경험이 풍부하신데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식의 1심 선고가 내려질 걸로 판단하십니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네. 1심 판결 관계없이 11월 10일 반환점 되는 이제 2기로 하반기로 넘어가는 그러한 반환점 시점에서 선제적인 조치 5가지는 하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 그렇게 감옥에 넣기 힘들 거예요. 저는 안타깝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보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1심 판결이 나더라도 또 재판 2심 있고 3심까지 네. 있어요. 대법원장은 이제 633으로 빨리 하라. 그래 못합니다. 6개월 그죠? 그게 명목적으로 하지만은 지금 2년 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한다고 문재인 정권에 1000명 조사하고 200명인가 감옥 집어넣었어요. 네. 그 핵심에 썼던 사람들이 한동훈이나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렇죠. 자기들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현석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안 건드렸어요. 이재명 재판을 2년 6개월을 끄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돼. 선거법을 2년 6개월을 끌어요. 다른 사람은 6개월 못 걸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6개월 내에 부분에서 다 판결이 나야죠. 공정상식도 무너졌고 도대체 이 소위 문재인 정권의 불법 반국가 행위 또 그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그러한 행위들에 대한 단죄를 했느냐. 그 결과가 지금의 결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용산에서나 국민의힘이 사법부에 대고 판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도 못 합니다. 그런 뭐 압력을 넣으면 바로 그 다음날 그렇죠. 그 다음날 공개될 텐데 그게 안 그렇습니다. 되니까 네. 재판부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서 죄진 사람은 감옥을 가야죠. 그것도 한두 개 죄가 아닌데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 봐서는 이미 재판 끝나고 감옥 가 있을 사람이 그렇습니다. 조국과 이재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화당은 분명하게 탄핵에 보수 정권이 무너지는 탄핵, 그 다음 벌어지는 국가 정체성의 혼란, 문재인 정권 5년의 상황을 지켜본 사람으로 탄핵 안 된다. 그리고 죄지은 2조 적각 구속을 저는 요구합니다. 네. 예, 마무리까지 잘 해 주셨는데요. 이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보인다. 예, 그의 어떤 지연 전술이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1심 선고, 2심 선고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수준보다 안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래 한 40분 정도 할 예정이었는데 역시 얘기를 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앞으로 이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조 대표님 모시기로 하고 오늘은 아쉽지만 예,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아까 슈퍼챗을 보내주신 우리 박경려 수패널을 비롯해서 샤인머스키님, 다이언케님, 김에스더님 대단히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예, 저 김동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화당의 앞길에도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댁내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나가실 때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는 에티켓 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조원진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후에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